네, 안녕하십니까. 최우승입니다. 이제 근대사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굵직굵직한 사건이? 네, 그렇죠. 임, 오, 군, 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였죠? 그렇죠. 갑, 신, 정, 변. 이 갑신정변 당시에 우리가 맺은 조약은 아니지만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각 국가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공백 기간이 있었죠. 그 사이에 과연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했었냐? 개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 편하게 항상 민생이 안정돼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생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민생이 들고 일어나는 그 엄청나게 큰 사건, 뭐 혁명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배경 자체가 바로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동학 농민운동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시험 문제에 보통 동학 농민운동은 그냥 단독 사료를 출제합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 동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은 경주 출신입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쓰러져가는 나라, 이 세조 정치 시기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 고종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하기 바로 전에 한 3년 전에 동학, 서학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기독교 있잖아요. 그쪽이 서학이에요. 서쪽의 학문이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우리만의 학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학을 창시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이거 종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재우는요, 이제 조가 창시한 지 4년 만에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하자마자 혹세무민의 죄, 왜 백성들을 네가 현혹시키냐? 쓸데없는 종교 만들어가지고 라면서 처형시켜 버리죠. 그러나 최재우는 죽었지만 그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학의 교세가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벌써 이 얘기가 지금 60년이잖아요. 이 94년 되면 몇 년 지난 겁니까? 34년이죠. 이 30년이 지난 후에는 이게 동학을 안 믿는 백성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방에서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 이제 이 동학을 중심으로 이제 난이 큰 혁명적인 사건,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배경되는 사건이 고부사입니다. 전라도 고부 지역입니다. 정읍이야, 정읍. 전라북도 쪽인데 이 고부에서 이제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수란 말이죠. 거기 지방관이죠. 근데 이 놈이 진짜 나쁜 버러지 같은 놈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적당히 자기 지방관이면 지방관을 왜 파견했어? 지방 통치 잘하라고 파견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중앙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뒷돈, 그러니까 뇌물을 말하는 것이죠. 뇌물을 주고 지방관으로 파견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백성들에게 수탈하는데,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다 혈안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정도 백성 수탈한 것까지는 그래서 쳐. 근데 이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당히. 아, 진짜 이 사람이 만약에 뒤에 살아있었다면 그냥 친일 매국노가 되는 사람이겠죠.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지 또. 이 사람의 반발에서 자꾸 백성들이 반발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말을 듣지 않고 뭐 정부에 내가 뭐 요구해봤자 듣지도 않으니 이걸 우리가 뒤집어 보자면서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돼요. 조병갑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병갑 대신해서 새로운 군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백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병갑이 때문이야? 이 조병갑이랑 조병갑이 세력들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조사하지 않고 이것을 일으킨 사람들을 조사해 보겠다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면서 이용태, 이 조병갑이랑 이용태는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용태랑 조병갑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둘이 얘 때문에 일어났고 이 사람이 조사한다고 해서 동학교도들을 막 잡기 시작합니다. 그 동학교도를 그 주축했던 전몽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케이 안 되겠다. 너희들은 말로 해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차 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백산봉기, 백산에서 봉기하는 겁니다. 이 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봉기를 기점으로 해서요,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이기고 정부군을, 황룡천 전투를 통해서 또 정부군을 이겨가지고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이 되는 성이죠. 그러면서 전주성에서 전주화약이라고 해서 중앙군과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민군 우리가 이긴 거 인정해라. 우리가 개혁하자. 이런 놈들 다 이거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부가 오케이. 너네 말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군이 요구했던 12개가 조계가 있어서 패전계가 12개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시기와 동시에 맞물려 가지고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유능했다면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나왔겠어요? 엄청나게 무능하니까 그렇겠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왜 일어났는지, 그럼 농민들이 도대체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군인들도 아닌데 이 사람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이거는 혁명이지 그냥. 그 문제를 조사해야 되는데 또 이거 진압하겠다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요. 청나라 오빠 도와줘요. 또 이거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청나라 군대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나라 군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일본 군대가 같이 와요. 왜? 여기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 나왔을 거야. 왜? 그렇지. 갑신정변 때 맺은 텐진 조약 때문에. 한 나라 군대가 오면 다른 나라 군대도 올 수 있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요. 일본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요. 갑자기. 그리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뭐 하냐면요.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요. 둘 다 동학농민으로 진압하러 오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일본이 드디어 야욕을 보이는 거지. 일본이요. 그 전에 우리가 뭐 일본 하면 뭐 일본은 뭐 처음부터 엄청나게 센다라고 막 이랬을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나름대로요. 우리보단 셌어요. 처음부터. 개화를 일찍 했기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 개화를 엄청나게 막 성공적으로 진행해서요. 지금 이 시기쯤 가면 이게 개화 흥선동굴이 나온 지 30년 뒤잖아요. 이 시기 가면요. 걷잡을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나라랑.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깨부숴요.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해서요. 자기네 입맛에 맞게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뒤에서 후술할 갑오개혁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맞물려 있는 사건들이죠. 다. 청일전쟁,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이. 어쨌든 간에 청나라를 공격하고 경복궁을 습격하자 동학농민운동이요. 1차 때는 그냥 전주해방하고 끝났잖아요. 다시 한번 농민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번 목적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혁명군이라고 많이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단순히 못 살겠다, 우리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다 빼앗자 이런 게 아니야 목적이. 이게 확고한 이런 정신,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애국 정신인 거지. 첫 번째는 못 살겠다 일어났다가 두 번째는 뭐야? 이 외놈들 몰아내자라고 해서 일으킨 게 2차 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때는요 남접이라고 해서 전라도 지방에 있는 동학교도가 참여했다가 이제 북접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충청도 동학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공주 우금지 전투에서 일본군과 맞닥뜨리다가 결국에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군이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를 일본이 몰아내게 하면서 이제 일본이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했던 개혁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입니다.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여기 내용 보시면요. 1차 갑오개혁은 내용이 뭐 개국기념, 우리 새로 연호를 사용하겠다. 그 6조 있죠. 2호의 병형공, 우리 관제를 개편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신문제도 폐지하겠다. 그 2차 볼까요? 또 다시 군대 그 중앙 관제를 개편하게 되고요. 사법권을 독립시킵니다. 이제 판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입국조서 발표해가지고 우리 학교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2차 갑오개혁에서. 지금 보시면 1차 갑오개혁 내용이랑 2차 갑오개혁 내용이랑 다른 거죠 지금. 그죠? 같은 갑오년을 개혁하는 건데 개혁의 주체가 달라요. 이때는 좀 약간 우리가 일본이 간섭하긴 하지만 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하다가 이때는 완전히 친일 정부가 새로 구성돼서 다시 개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뭐 그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죠. 요게 시험에서 나옵니다. 절대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아, 갑오개혁이 두 개 있었구나. 1차랑 2차랑.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무방하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다시 개혁하는 게 그 다음 년, 이거 94년이거든요. 갑오개혁이.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해서요. 이거 연장성산이긴 하지만 95년도에 다시 한번 개혁하는 게 을미개혁입니다. 이때 을미개혁 때 유명한 게 바로 단발령을 실시했다죠. 단발령이 뭡니까? 머리카락 자르는 거. 그런데 단발한다. 머리카락 자르는 건데 그 당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우리 의병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에 반발해서. 을미년에 개혁했잖아. 그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은 뭐라고 하겠어? 그렇죠. 을미의병이라고 하죠. 왜? 누가 일으켰을 것 같아요?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자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저 의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또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제 청나라랑 일본 전쟁에서 당연히 일본이 뭐 이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이기자 이제 러시아 편을 들었던 이제 민비를 죽이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그 유명한 을미사변 아닙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명칭만 가져가 주시면 돼. 1차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그리고 을미사변이 있자 또 을미개혁까지 나왔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종의 생각을 볼까요? 왕, 고종의 왕, 고종이 왕이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사는 궁궐에서 죽었습니다. 언제 나도 죽을지 몰라. 일본 놈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야. 그래서 고종이 선택한 게 뭐냐면요. 고종이 참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아관 파천을 단행합니다. 아관이 뭐냐면요. 러시아 공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파천이 뭐야? 천도한다는 거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간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그냥 정치를 하는 거야, 고종은.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경복궁 내에서 모든 거를 봐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 내에서 일본이 장악하고 나서 모든 걸 자기네 맘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뭐야? 일본이 뭔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고종이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장을 찍고. 그래야지 그대로 법이 시행되는 거 아니야. 이제 고종이 피난 갔기 때문에요. 일본들이 손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맘대로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아관 파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국내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거에 반발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황제가 거기 갈 수 있냐. 안 되겠다. 야 우리는 이 말이야. 일본에 기대는 거 하지 마. 미국에 기대는 거 하지 마. 지금 러시아에서 기대고 있죠 고종이. 러시아에 기대는 거 하지 마. 우리 스스로 서자. 독립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나서 하는 독립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홀로 서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된 협회를 만드는 게 바로 독립협회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아가파천 직후에 나오는 활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가파천 이후에요. 고종이 뭐가 힘이 있어요? 또 러시아에 기댔죠.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러시아가 뭐 하자.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나라가 와서 그렇게 하세요. 뭐 서구 열강들이 막 이권 침탈을 해요. 막 그래서 금광 채굴권, 은광 채굴권, 뭐 삼림 채벌권 이런 거 다 뺏깁니다. 우리가 막 철도 막 다 부살권 다 가져갑니다. 막 열강들이. 그래서 독립협회가 나오게 되거든요. 독립협회도 한 가지 희망이 있거든요.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게 바로 자주 국권 활동. 이 자주적인 국권을 우리 국가의 권리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주 민권운동. 이제 근대화로 나아가는 시점 아니냐. 이제 민간의 힘이 중요해. 민간의 권력을 자주적으로 활용해보자. 자강 개혁운동.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해보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독립협회 활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열강의 인권 침탈을 저지하자. 국권을 회복하자. 그리고 관과 민이 활동돼서 이제 민간이 주체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양반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헌의육조를 결의하자. 헌의육조라고 하는 게요. 관과 민의 서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 같이. 그리고 막 토론회를 개최해요. 지금 민주주의에 좀 씨앗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 독립협회 이 개혁에 또 반발했던 게 당연히 일본도 반발했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또 반발을 해요. 보수 세력이. 지금 굉장히 개혁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은 뭘 것 같아요? 기존의 이 정치 시스템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반발하게 되면서 고종이 거의 가세하면서 고종의 명예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독립협회가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아관 파천을 단행했던 고종이요 다시 돌아옵니다. 덕수궁이라고 쓸게요. 지금 그 다음에 바뀌었는데 이 다시 어쨌든 조선 궁으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국가를 새롭게 선포합니다. 기존의 국가가 뭐였죠? 그렇죠. 조선이었죠. 이제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다. 조선의 우두머리는 누구야? 왕이죠. 제국의 우두머리는 황제입니다. 나는 이제 청나라의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고 일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가 내 말을 듣는 황제로 집권하겠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요 시기에 바로 독립협회가 있었던 겁니다. 동시대에 또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독립협회 활동이 끝나게 되면서 고종의 해산 명령에 의해서 끝나게 되면서 이제 대한제국이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이 뒤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한제국. 고종이 환궁한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스스로 해보겠다. 여러분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구본신참 옛것을 본받아서 새롭게 뭔가 개혁해보겠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내가 황제로서 내 스스로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개혁에는 단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황제의 권력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권력은 다 가진 채로 내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모든 개혁들은 실패하게 되죠. 왜? 일본 때문에. 자, 마지막에 저 개혁이 실패하면서요. 마지막에 있었던 전쟁이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 국권이 이제 피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사건이었고요.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번 또 짚어드리면 이제 우리가 나라를 뺏겨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독립이라는 이상향이 있으면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두 가지로 분화됩니다. 첫 번째는요, 의병운동이에요. 무장투쟁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서보자. 다른 단어는 뭐냐면 또 우리가 근대화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의병운동, 무장투쟁은 한계가 있다. 어차피 일본 못 이긴다. 우리가 계몽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의병운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병운동으로는 대표적으로 을미의병을 아까 짚어봤었죠. 그리고 나중에 을사늑약을 메꿔대거든요. 나라를 뺏기게 되는 사건이죠.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일어나는 의병이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군대까지 해산나가자 정미의병이 나오게 되고요. 그 여기서는요 각종 단체가 많이 발생하죠. 많이 생기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신민회다. 비밀 결사로서 우리나라 모든 애국지사들이 참여한 단체가 마지막 신민회입니다. 여기서 불꽃을 태운 겁니다, 신민회에서. 그러다가 결국에 여기도 이제 일본 일제에 발각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강의가 되게 짧았지만 뭐 쉽지는 않죠. 뭐 생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만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틀만 잡는 거. 아, 이모군란이 있었다. 맞아, 기억난다. 99년도에 했었던 거.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있었다. 갑신정변 하면 텐닌지역으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철수했다. 갑신정변의 결과로. 그리고 일어난 게 동학농민운동이다. 그 다음에 뭐 독립이 생기고 대한제국권이 나왔다가 결국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게 됐다까지. 이거 여러분 스스로이고. 요 정도 틀만 이게 잡아놓으시면 그래도 합격이다. 다음에 심화 과정 들어가면요, 수업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이상 근대사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일제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